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잔치를 언급한 가운데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총액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된다며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의 승객 호출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거대 AI의 흥행이 AI 구동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연산용 서버의 증설과 교체 시점에 맞물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황도 반등이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포항의 지역 인재가 유출된다는 입장이 서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이 최소 1조 3천억 원,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인데 임직원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이라는 게 대체 뭐냐?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성과급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은행들에게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가져다 준 최대 공로자는 누구인가? 어쩌면 이 조 단위 성과급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먼저 이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네, 제가 어제 국내 증시가 좌불안석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각각 0.5%, 0.9% 올랐는데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최근까지 기관이 보였던 이 매도세를 멈추고 기관이 이 순매수세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이 4,900억 원가량 팔아치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1,800억 원 그리고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다만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최근 5거래일 중에서 좀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한편 전날까지 7거래일 내리오르면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원달러 환율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오늘장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8원 가까이 내리면서 1,26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대 1,300원까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 전망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 속에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1,260원 선으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다시 반등했다는 게 첫 번째고, CPI라는 빅 이벤트 앞두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상승 배팅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는 모양새다라고 봅니다. 연초에 원화가 워낙 강세였었기 때문에 달러 환율 낙폭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 벌어진 갭을 메우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잦아든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까지 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연준 당국자들은 최근 지표상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도 여전히 서비스, 주택 임대료 물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CPI가 나오는데 주거비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고 중고차에 대한 비율이 내려간 수준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상승 압력을 이제 많이 받겠죠. 내부적으로는 계속되는 무역 적자가 환율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어제 환율은 1,270원을 돌파했는데 경상수지 불안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이 나타날 때마다 원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CPI 결과에 따라 일시적인 환율 급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CPI에서 물가의 불안한 흐름이 확인될 경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3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지금 유가도 다시 80달러대까지 치솟고 있어서 물가 완화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무역 적자인데 중국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무역 적자는 반대로 지금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 이게 만약에 경상 수지 적자로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환율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 기자, 네. 우리 증시에서 뜨거웠던 건 단연 이 챗 GPT였죠? 맞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이 챗 GPT와 엮이면서 전체 증시를 좀 견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챗 GPT의 열기가 이어지면서 이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오늘도 7.87% 올랐고 AD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인텍플러스 등도 다른 장비주들도 나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 챗 GPT 서비스 고도화에 필수적인 고대역 메모리, 디램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장비를 만들거나 또 관련 기술을 지닌 그런 기업들인데요. 올 들어 챗 GPT 열풍이 계속되면서 국내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 챗 GPT AI 기술에 적용될 반도체 시장이 향후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열기에 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줄지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IPO 흥행이 유독 이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오아시스 관련주가 부진했죠? 맞습니다. 이 다음은 오아시스의 최대 주주인 지어소프트인데요. 네. 지어소프트는 전날 장 마감 이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오아시스가 일반 청약을 하루 앞두고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수요 예측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6일 이 14,000원 넘게 오르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수요 예측 흥행 실패와 이에 따른 상장 철회가 연이어 터지면서 고점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오아시스의 상장 철회 이 결정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기업 가치 평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아시스는 이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IPO 대여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이미 한 차례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도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컸었는데요. 그러나 수요 측에서 기관 대부분이 낮은 가격을 써내면서 이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에 한차 못 미친 2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 측은 IPO 시장의 최근 대내외 경제 악화로 인해서 위축돼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오아시스는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으로 지속적인 이 성장을 위한 재원을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IPO 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증시 랠리에 힘입어서 IPO 시장이 일부 회복된 것은 맞지만 아직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낮은 이 중소형 IPO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IPO 대여가 오히려 안 먹히니까 좀 고칼 노릇인데 네. 시총이 큰 기업일수록 이렇게 어려울 때 외풍에 더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또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됩니까? 네, 증시의 뜨거운 감자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SM입니다. 네. 이 오늘 SM은 하이브가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이 SM 발행 주식 중 25%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미 이수만 대주주로부터 지분 14.8%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은 하이브로서는 이번 공개 매수로 최대 39.8%의 지분을 확보해서 확실한 일대 주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SM의 주가가 장중 11만 9천 원을 넘는 등 이 공개 매수 하이브가 제시한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에 근접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12만 원을 넘으면 주주들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에 참여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12만 원이 주가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하이브는 이 공개 매수 기간을 동안에 응모한 그 주식 중에서 이 매수 예정 수량에 못 미치면 전량 매수하고 또 예정 수량을 초과하면 이 안분 비례를 해서 사들이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안분 비례란 이 응모 주식 수가 목표 물량을 초과할 경우 각 주주별로 매수 신청액의 절반만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마감일까지 주가가 12만 원보다 높으면 계속 보유하면 되고 12만 원보다 낮으면 공개 매수에 응모하면 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SM의 주가가 12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의 주가가 최근 여러 호재를 맞으면서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작다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앞서 SM 인수를 추진하다가 하이브에 밀린 카카오의 공개 매수 참전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또 이르면 다음 주에 이 변론 기일이 때문에 SM을 둘러싼 경영권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달 말에 이제 SM 주총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가 제안하는 경영진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겠죠. 이 카카오가 표대결을 이제 벌이기 시작할 텐데 이때까지 달려가는 이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CJ가 이 카카오 우군으로 등장했다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와 이 CJ 합쳐서 뭐 19.9%까지 사들이는 방안 검토 중이다.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이 하이브 측과 좀 표대결 견져볼 만하죠. 카카오 취득 지분에 대한 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는데 다음 달 초 정도에 이건 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그리고 얼마나 지분을 확보하느냐 이 부분까지 다음 달 말까지 지금 변수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체크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상승했습니다. 기대하는 대로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지 오민지 기자와 월가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밤에 나오는 CPI 잘 살펴야겠죠? 네,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30분경에 미국의 지난 1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번 CPI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6.2%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6.5% 늘어났던 지난 12월의 지표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 예상대로 CPI가 나온다면 7개월 연속 하락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월비 기준으로는 12월의 0.1% 상승보다는 조금 높게 1월은 0.4% 상승한 것으로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이 에너지 또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요. 12월에 5.7% 상승했고요. 이 예상치로 1월에는 5.5%로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CPI는 둔화되는 방향으로 좀 결과가 확인이 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뭘까요? 일단 CP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지표들이 CPI 하락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던 이유, 1월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월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12월의 4.6%보다 낮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소득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CPI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투자업체인 바이탈놀로지에서는요. 이번 가계소득 지표 발표가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하면서 이 통계를 집계한 10년 역사상 월간의 낙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요 5%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꾸준히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투심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상도 일시 중단이나 인하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다 이런 분석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분석들에 실제로 기대를 걸면서 투심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 VIX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 CPI를 앞두고 이번에는 좀 어제만 0.19포인트 0.93% 하락하면서 20.34를 나타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요. 이번 분기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좀 끌어올렸고 증시를 달구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FRA 리서치에서도요. 투자자들이 증시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의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를 기대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금값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역시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려했던 게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이쪽은 사실 최근 보면 언급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사실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아예 노 랜딩, 즉 착륙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지만요. 고용시장 지금 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상황이거든요.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 침체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좀 동떨어진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 국면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도요.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내에 불황에 빠질 확률을 기존의 35%에서 25%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시장이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게 반갑긴 한 게 사실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클수록 지표가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타격이 훨씬 더 커지는 법입니다. 이번 CPI가 안 좋게 나올 거다 하는 분석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100%의 전망은 없으니까요. 네. 특히나 시장이 이번에 좀 많이 뛴 만큼 당연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CNBC에서는요. 이번 CPI 시장의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 노동부가요. 지난 12월 CPI를 전월비 마이너스 0.1%로 발표를 했다가 이 항목별로 비중이나 뭐 계절 조정 요인 등으로 조정을 해서 최근에 0.1%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1월보다 당시 12월에도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그랬는데 실제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1월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네요. 그렇죠. 이 1월에 신규 일자리가 시장 예상보다 이 3배나 급증을 했고요. 임금도 오르면서 노동부가 조정해야 되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무디스 역시도요. 지난 6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왔지만 신규 일자리가 폭증하면서 1월에는 CPI가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 폴 크루먼 교수도요. 이번 CPI 발표 때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크루먼 교수는 이 에너지 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이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다수가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결과는 또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감은 놓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도 CPI가 좋은 결과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특히나 투심이 더 많이 몰릴까요? 일단 기존에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부침이 많았던 기술주, 특히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챗 GPT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탑재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중 확대로 이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투자은행인 스티펠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와의 통합을 통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검색 엔진의 지배적인 위치를 뒤집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 모두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이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되는 게 또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틀간 조정을 멈추고 2.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다른 수혜주인 클라우딩 컴퓨터 종목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한 기업으로 패스틀리가 27.6%나 올랐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패스틀리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주들에게는 특히나 더 영향이 클 수 있는 이번 CPI 발표입니다.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 반응 잘 살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미 소비자 물가 경계감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단연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거대 AI
챗 GPT 열풍입니다. AI의 진화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AI만 붙으면 시장이 정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타버스 때처럼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번 AI 열풍도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가는 상황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AI가 테마주로 엮이면서 예. AI만 붙이면 또 이제 약간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 기존의 어떤 열풍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AI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속속 좀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2015년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 만들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저렇게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이제 속속 챗 GPT가 좀 놀라웠던 게 이거를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놀라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제가 만난 AI 개발업체 대표는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산업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한 인공지능 개발업체의 사무실. 출입구 모니터에 사람을 닮은 안내원이 서 있습니다. 방문객이 미팅 담당자를 말하자 김성현이요. 네, 김성현님 확인되었습니다. 가상인간이 담당자를 확인해 일정을 체크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업체 솔트룩스와 자회사 플로닛이 개발한 가상인간 서비스입니다. 올해 세계 가전박람회 CES 2023에 출품한 이후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가입한 소비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녹색 크로마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목소리를 따로 녹음한 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자체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교육기관을 비롯해 개인 사업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솔트룩스는 올해 순차적으로 인공지능 상담, 인공지능 인지검색 서비스를 상용화해 매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솔트룩스의 플루닛 서비스 핵심은 단 3분 만에 가상인간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생성을 해내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향후 5년 내에 대한민국 누구나가 자신만의 가상인간을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해 음악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주스를 인수한 지니뮤직은 올해 상반기 AI BGM 디지털 악보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이미 주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드라마 가우스전자를 비롯해 7개의 드라마의 OST를 작곡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엔 저작권 이슈로 사라진 기존 크리스마스 캐럴을 대신해 경기도 상권에 인공지능 창작 BGM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니뮤직은 올해 인공지능을 신산업의 핵심으로 꼽고 더 많은 인공지능 창작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음악 플랫폼을 하면서 쌓여있는 방대한 음원 데이터와 사용 이력 데이터가 있고요. 주스의 AI 기술을 접목하면 단계별로 AI를 활용해서 보다 상품성 있는 음원 IP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 신기술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봤던 기업들이 챗 GPT를 활용한 기업은 아닌 거죠? 초거대 AI가 활용되지는 않은 기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알고리즘에 오픈 소스로 이제 좀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개량을 하고 튜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맞춤으로 좀 개발을 해서 좀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서비스조차 이미 굉장히 좀 진화를 하고 있다. 확실히 좀 메타버스보다는 상용화 정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램 수요가
수요가 늘 거다라고 보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본 솔트룩스의 가상인간, 그러니까 메타휴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1분짜리 영상도 5GB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뭐 4K 해상도의 2시간짜리 영화가 뭐 2몇 기가바이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큰데 이제 앞으로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수록 이제 지금 저게 이제 FHD 화질인데 네. 4K 해상도로 더 좀 진화가 되고 높아지고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 당연히 이제 이걸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중소기업들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자체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서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생겨난다면은 이제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업체한테 맡겨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많은 수요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서버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서비스들이 그 연산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연산 과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용 DRAM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그거와 별개로 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다는 그 AI 연산용 이 GPU,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좀 더 고성능이 요구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개념만 조금 짚어보면은 우리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인공지능에 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에 맞는 맞춤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있었고 GPU가 있었고 그다음 뭐 FPGA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다음 NPU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의 이제 병렬 연산 기능이 인공지능처럼 대량으로 연산하는 어떤 특성과 맞아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NPU, 신경 처리망 알고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처리망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까지 결합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반도체에는 메모리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저장을 할 그런 용량, 고성능 용량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좀 더 고대역폭의 메모리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요새 좀 언론 보도를 많이 보시면 HBM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2014년, 13년 정도부터 이제 상용화를 해가지고 지금 4세대, 저게 HBM3가 4세대 모델인데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에 더해서 PIM이라고 지능형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AI 프로세서까지 탑재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AMD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좀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좀 폭발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우리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수요도 좀 공급도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장 반도체 실적에 반영될 정도로 엄청난 그 물량과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서버 투자를 늘렸던 뭐 메타나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 이제 조금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버 조달 물량 자체를 좀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 시점은 그러니까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후라고 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 수요 폭발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누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 부흥기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2, 3년, 4년까지 그 이후를 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이 이제 경쟁적으로 AI 서비스를 좀 내놓으면서 이에 좀 반도체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역시 AI 연산이 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업황 개선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인 AI 선은 아까 보신 업체들도 상용화 초기 단계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에 큰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사업 부분인데 뭐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52조 원 규모여서 4분기 말에 57, 그러니까 3분기 말보다 한 5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건가에서 반도체 부문 재고 역시 크게 감소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게 좀 이제
공급 수요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줄었냐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좀 물량을 많이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요.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을 한번 보면은 연말 기준으로 이제 15조 6천억 원, 16조 6천억 원 정도인데 늘었네요. 3분기 말보다 늘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재고 자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기준에 이제 D램 평균 고정 가격이 전달보다 이제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분기마다 3개월 단위마다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는데 10월 31일에 또 크게 한 번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있냐는 사실 아니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좀 적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기간은 가져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데 어쨌거나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 업계 인공지능, 이 새로운 먹거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너무나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맡겨주신다면 얼마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오남용 유출 사고도 없었고요. 정보 보호와 다룬 기술에 있어서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담당 상임위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 회기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개발원이 됐든 보험회사들의 공통된 서버가 됐든 일단 신평원으로 안 가고 먼저 처리하자라고 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네, 생물이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 그러니까 게놈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면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거다, 이런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높은 비용이 그동안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기업이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헬스케어 산업에 빅뱅이 올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게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한 생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유전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전체, 즉 사람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 전체를 풀어내기 위해 이제 지난 1990년 시작한 게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제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와 그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백질을 밝혀내 이제 암과 치매 등 이제 각종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됐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난해 이제 4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강산이 이제 3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기대만큼의 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게놈 해독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게놈 해독에 대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난치병 치료 등 뭐 이제 한 발씩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영국, 미국, 중국 등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100만 게놈 프로젝트를 향해 이제 달려가는 등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지난 2019년 이제 최대 100만 명 규모의 이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 500만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워낙 이렇게 유전체를 분석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게놈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이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앞서 국제연구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제 지난 2003년 게놈 프로젝트 당시 한 명의 게놈을 해독하는데 무려 3조 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11년 뒤인 2014년에 이제 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비용은 앞으로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게 게놈 해독 비용은 이제 이미 게놈 기술의 대중화를 이제 촉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3년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이제 미국 여배우인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당시 400만 원을 들여 이제 유방암 예측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50만 원대면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 가능성이 있는 태아 양수 검사를 이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산전 임신 유전 검사 역시 지금은 10만 원대면 이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빠르면서 싼 가격으로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기업이 검사 비용을 대폭 낮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유전자 분석 장비 업체 가운데 미국의 일루미나와 이제 중국의 베이징 지노믹스 인스티튜트 즉 이제 BGI가 이제 독보적인데요. 네. 두 기업 모두 이제 2세대 유전체 분석법으로 알려진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시퀀싱, 즉 NGS를 적용한 장비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BGI의 이제 자회사인 MGI가 이제 최근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 검사 비용을 $100, 즉 우리 돈 이제 13만 원 정도로 낮췄는데요. 네. 경쟁사인 일루미나의 절반 수준인 건데 이제 빠르면서 더 싼 가격의 유전자 분석 장비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 분석 검사 비용이 낮아지면 어떻게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앞서 언급한 이제 암과 치매 등 이제 각종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뿐 아니라 맞춤형 치료, 이제 정밀 의료가 이제 보급화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자신의 이제 게놈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약을 먹는 것은 물론 진료 결정, 맞춤형 음악까지 이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빅뱅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미국의 일루미나와 중국의 BGI가 두 축인 것 같고 국내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제 NGS 적용 장비를 활용하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사업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은 이제 미국 일루미나의 검사 장비의 유통 파트너 중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이미 일루미나의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25년 넘게 3만 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수행하며 세계 5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이제 핵심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게놈 서비스 업체인 테라젠 바이오도 이제 주목할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 가운데 테라젠 바이오는 이제 한국인 인간 게놈 지도를 이제 지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이제 개인 유전체를 해독하는 성과를 낸 건데요. 이를 시작으로 호랑이, 돌고래 등 이제 동물은 물론 대장암, 구강암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내 최초로 게놈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이제 세계 최초로 암세포에서 형질 전환 증식 인자, 수용체 유전자의 이제 결손과 돌연 변이를 밝혀낸 매드팩토 역시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 외에 또 뭐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을까요? IT 기반의 이제 헬스케어 기업 역시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이제 진단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진단과 질병이란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기 위해선 IT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들 기업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카카오가 지난 2020년 출범한 이제 카카오 헬스는 이미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 지니너스와 이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이제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진단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또 매니징하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라는 그 민감한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IT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기반의 그런 영향 있는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 그런 영역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 내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생명 윤리 문제로 이제 여전히 질병 예측의 게놈 분석 활용이 이제 다소 제한적인 만큼 과학의 진보와 생명 윤리와의 절충점을 이제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Ça a beaucoup de sens pour moi,
puisque je travaille évidemment toute l'année pour développer ces thèmes. Et tous ces thèmes représentent une facette de ma personnalité. Et là, Myri et Julia ont réussi à les rassembler sur une seule et même exposition. Et je pense que le spectateur verra la qualité de la scénographie à travers cette richesse de thèmes.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5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맞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카오 측은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신동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검토했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콜 몰아주기로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기사의 수입과 시장 점유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가맹기사가 벌어들인 한 달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의 최대 2.2배에 달했고 가맹택시 점유율도 2019년 말 14.2%에서 재작년 말 73.7%까지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이 94%가 넘는다며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티의 배차 로직은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같은 효과는 무시한 채 기계적 판단만을 중시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판단의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 만에 발표된 결과가 앞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에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뿐 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고 수장이 바뀐 공정위가 첫 조치를 결정한 만큼 결국 이번 제재가 플랫폼 규제의 방향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4%대 초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천문학적인 성과급 잔치를 지적하며 이 서민 고금리 고통을 분담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는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하락을 체감하는 대출자들이 많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5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새로 발표됩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대표 상품 금리가 0.5에서 0.75%포인트가량 낮아진 만큼 코픽스 금리 역시 비슷한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6.8% 수준. 이번에 코픽스 금리가 새로 반영되면 대출금리 하단은 4.0% 혹은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미 하단이 4%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공공성을 강조하며 고금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연일 금리 추가 인하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은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달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사실상 2월에 동결을 하면 이제 거기서 금리 인상은 저희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주들이 대출금리 하락세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려면 하반기는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변동금리형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출 전략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대출자라면 변동금리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고정금리가 좀 싸 보여도 내려갈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고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 높더라도 변동금리로 가져가셔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라면 당분간 금리 추이를 살펴보되 중도 상환 수수료와 DSR 여력 등을 다각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이 오는 16일 주주총회에 상정됩니다. 이를 앞두고 포항시민단체들은 주소지 이전에 더해 인력까지 모두 옮기라며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을 발굴해야 할 지주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이견도 제기됩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최정우 퇴출대를 두른 포항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포항의 것은 포항으로 포항이 열받았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회 현장입니다. 포스코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립하는데 반발한 집회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모인 포항 시민만 1000명에 달합니다. 포스코는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로 정했습니다. 포항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주소를 포항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만 옮기는 건 진정한 이전이 아니라며 인력 전체를 포항으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주소 껍데기만 포항 이전하지 말고 인력이나 보조까지 포항을 왔으면 그런 포항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강을 기반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최근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인력 확보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경영 조직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포항시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 포스코 직원은 18,000명, 이 중 포스코홀딩스 소속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포스코는 여전히 포항에 있는 만큼 포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틀 뒤인 16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이전을 심의합니다.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포항 이전이 확정됩니다. 사실상 주주들 선택에 달린 셈입니다. 주요 주주는 지분 8.9%를 보유한 국민연금, 블랙록 등 해외 투자자가 51.8%,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정치 지역이나 지역 정서보다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스코홀딩스의 포항 이전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일본은행이 다소 매파적인 성향의 신임 총재를 내정하면서 초완화적 통화 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엔화 가치 상승이 점쳐지는데 이런 전망에 우리 증시에서는 벌써부터 엔고 수혜주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일본의 통화 정책을 지휘할 일본은행의 새 수장에 우에다 가즈오 전 도쿄대 명예교수가 지명됐습니다. 4월 취임 예정인 우에다 교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구로다 하루이코 현 총재보다는 매파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점차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2년 만에 달러 대비 150엔까지 갔던 엔화는 최근 130엔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일본은 현재 금융정책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총재가 바뀌더라도 지금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정책이다. 이 때문에 엔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는 엔고 수혜주 찾기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엔화 가치는 낮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오른다면 일본 산업과 경합하는 분야인 자동차나 철강 등이 대표적인 N고 수혜주로 꼽힙니다. 하나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언급했습니다. 또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웹툰주인 DNC 미디어와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화 강세가 나타난다면 일본인 여행객 증가로 여행주와 함께 파라다이스, GKL 등 카지노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본 증시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이달 우리나라에 새로 출시된 관련형 전자담배들의 가격이 일본보다 많게는 2배가 비싼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시도 일본보다 1년 가까이 늦어서 엄밀히 따지면 신제품도 아닌데 여기에 가격까지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겁니다. 업체들은 일본과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뒤 전국에서 판매될 아이코스 일루마1, 국내 판매 가격은 6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3만 9천 원이 채 안 되는 3,980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80%가량 비싼 셈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 편의점에선 할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일루마 시리즈의 3개 제품 모두 2,000엔 할인이 적용된 건데 일루마1은 1,980엔에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년 앞서 출시된 만큼 기존 제품에 할인이 적용된 거라며 일본 내 마케팅의 일환이라는 게 한국 필립모리스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해외 배송비를 감안해도 일본에서 직구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관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일본보다 비싼 건 오늘 신제품을 공개한 BAT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판매하는 글로 하이퍼 X2에 책정된 가격은 4만 원, 일본보다 2배 더 비쌉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담배 관련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똑같이 부가세 10%만 붙는 기기의 가격이 왜 일본보다 한국에서 비싸냐며 불만입니다.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더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도 알아보면 해외에서 직구하는 사이트도 되게 많더라고요.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국가별 출시 시점과 해당 국가의 담배 시장, 유통 환경 등 다른 여건이 가격 정책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In every market on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that can include the distribution setup, labor costs and product manufacturing costs. So you typically will see different pricing of products in different markets. 애플 아이폰의 국가별 판매 가격이 다른 것과 비슷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근 국가인 일본보다 전자담배 기기가 2배나 비싼 건 지나치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